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얘기를 좀 하면서 임대차보호법 첫 번째 그 대상, 그렇죠? 두 번째 대항력. 자, 요거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대항 요건은 주민등록 플러스 인도. 요 인도는 이제 이사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주민등록은 혹시 이제 전입신고를 주민등록에 가름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요거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대항력,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갔을 때 대항력.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라고. 요 시험 문제에 말소 기준 등기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런 건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실무상에 할 때 써먹으라고 가르쳐 드린 거예요. 말소 기준 등기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당권 같은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돼 있던 거는 그 부동산 경매 들어가게 되면 낙찰되면 저당권 등기는 전부 말소돼요. 기본적으로. 근저당권이든 저당권이든. 그러면서 저당권자들이 배당을 받았건 못 받았건 전부 말소됩니다. 말소되면서 그러면 못 받은 걸 낙찰자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낙찰자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3억에 낙찰이 됐는데 1순위에 다른 거 없고 1순위에 A 저당권이 2억짜리가 있었어. 2순위에 B라는 저당권이 3억짜리가 있었어요. 3순위에 가서 C라는 애가 또 저당권 5억짜리가 있었대. 그러면 다른 거 없고 얘들만 있다고 하면 얘들 적어보세요. 2억짜리 저당권자는 저당권만 있는 게 아니죠. 금전 채권 2억 받을 게 있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해놓은 거잖아. 채권하고 물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얘들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경매 들어갔어,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당권 가지고 이렇게 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등기 순서대로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됐어. 그럼 낙찰은 3억에 낙찰받았대. 그러면 낙찰자가 3억을 내놓겠죠. 그럼 법원에서 이 돈 가지고 이제 배당해 주는 게 일이야. 배당해 줄 때 다른 애들 없고 얘가 얘 차례가 됐어. 순서대로 배당해 줘야 되겠죠. 왜? 물건은 순서대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담보물건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경매에서만 하는 얘기야.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자, 그런데 모든 담보물건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가장 대표적으로 저당권 같은 애들은 저당권 같은 경우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런 배당에서 배당받을 때 내 차례 되면 뒤에 있는 애보다 우선해서. 아까 제가 여기 세 번째 가서 우선변제권 얘기했죠. 그 우선변제권이 이런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3억을 가지고 줄 섰는데 얘한테 주면은 얘는 2억이라고 그랬잖아. 만족을 할 때까지 준다. 그럼 2억을 다 줘야 되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그렇게 받을 권리가 있어. 우선변제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억 주고 얼마 남았어요, 지금? 1억 남았잖아. 그럼 1억은 얘한테 줘야 되겠죠? 얘가 얼마짜리야, 채권액이? 3억짜리라고 그랬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억밖에 없죠? 더 이상 없잖아. 그 1억 다 받아. 그리고 더 이상 남는 돈이 없으니까 얘는 한 푼도 못 받은 거야. 5억짜리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세 개는 셋 다 저당권이었죠? 그렇죠? 배당 여부하고 상관없이 낙찰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건 전부 말소 대상입니다. 이 저당권은. 저당권은 말소된다고. 이 물건이 이제 저당권 없는 물건이 되는 거야. 그런데 B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못 받았죠? C는 5억 못 받았잖아. 그럼 이걸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이거 지금 못 받은 건 맞죠? 저당권은 말소돼도 채권은 살아남아요. 못 받았으니까. 채권이 사라지는 길은 돈을 다 받는 경우밖에 없어. 못 받았잖아. 자, 그런데 채권이라고 그랬죠. 금전채권. 금전채권은 절대권이야, 상대권이야? 상대권이니까. 빌려준 놈한테만 받아야지. 왜 낙찰자한테 달라고 그래? 아시겠죠? 이게 절대권이다 그러면 낙찰자가 독박 쓰는 거야. 이런 표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응? 이게 절대권이 아닌 채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처음에 빌려준 애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당권은 말소되고, 그러니까 얘가 가진 채권은 한없이 약해지긴 했어.
담보하던 저당권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렇게 말소돼 버렸으니까. 하지만 못 받은 건 확실하니까 그냥 금전채권으로만 남는 거야. 약하게 존재하는 거지. 이거 들고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빌려줬던 놈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 수밖에 없어. 낙찰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그런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근저당 같은 것, 저당이나 근저당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물건에서 사라집니다. 경매 낙찰되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라는 게 있어. 가압류.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그 다음에 경매 등기. 정확히 얘기하면 경매. 자, 경매 등기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부에 이름 나오는 거. 그렇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저기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등기는 강제경매 등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의경매 등기는 이론상 죽었다 깨나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어. 왜? 임의경매 등기가 나오려면 앞에 담보물건이 존재해야 돼. 대표적으로 이거나 이게 존재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임의경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 얘들이 임의경매 등기 신청하는 애들이야. 그럼 이게 먼저죠? 그렇잖아요. 날짜 순서로 보면.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 등기 나오잖아.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빠른 놈이 말소 기준이라며. 이게 빠르잖아요, 이런 게. 임의경매는 그러니까 말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강제경매 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만 빌려줬어. 안 갚아. 그래서 얘가 가진 부동산을 찾아온가 부동산이 마침 있어. 그래서 이거 판결문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했단 말이야.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해야 되겠죠? 이때 무슨 이름으로 해? 채권만 가진 애가 신청했잖아. 강제경매라는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라가죠. 자, 등기부가 지금 깨끗했는데 강제경매 등기가 빡 올라갔어. 이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말소 기준이야. 아시겠죠? 말소 기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경매 등기라는 건 말소 기준 등기, 경매라는 건 강제 경매 등기를 얘기하는 게 이론상.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실무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할 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물건에 경매 나오면 등기부 이렇게 띄워봐가지고 제일 먼저 이걸 찾아봐요. 이런 게 있는지. 자, 가압류 등기 같은 경우는 주로 소유권을 가압류하죠. 그렇죠? 그 갑구에 나온단 말이야, 되게. 갑구도 뒤져보는 거야. 가압류 등기가 있는지. 또는 국세청에서 이제 압류 같은 거 한다고 그랬잖아, 세금 때문에. 세금 안 내면 체납자의 부동산 찾아보고 거기다가 압류 등기를 해요, 걔들은. 가압류를 안 하고 압류 등기를 해. 그러면 이것도 갑구에 나와. 그 갑구하고 을구 다 뒤져보는 거야. 얘는 을구에 나오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담보가 등기는 등기부상에 담보가 등기라는 이름은 없어요. 안 나와요. 이게 실제로 등기부에 나오는 이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할 수 있잖아. 그쵸? 그 가등기는 등기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효력은 없고 딱 하나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죠. 그것도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한때로 올라가죠. 그쵸?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나는 거라고 했어? 가등기 한때야, 본등기 한때야? 본등기 한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순위는 가등기 한때로 올라가지만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때 있는 걸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조심하세요. 이게 맨날 헷갈려. 둘이 그냥 똑같이 가등기 한때 된다 이렇게 되면은 헷갈릴 게 없는데 이게 헷갈리잖아. 이거하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가 있어?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라는 건 뭐야? 믿은 놈 보호해준다는 뜻이죠. 공신의 원칙. 자, 동산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돼, 안 돼? 적용되죠? 부동산에서는 안 돼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똑같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러면 덜 헷갈리는데 이게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죠? 이에 반해서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에서 공시의 원칙은 적용돼, 안 돼? 당연히 되죠. 동산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야.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물건에서 다 적용돼. 동산 물건도 공시돼야 돼. 공시 원칙. 부동산 물건도 공시돼야 돼. 공시 원칙. 자, 공시 방법은 뭐예요? 부동산 물건은 공시 방법 등기. 동산은 점유. 공시 원칙이 적용된다니까, 동산에도. 아시겠죠? 이런데 공신의 원칙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공시의 원칙은 다 되는데.
그렇죠? 이 얘기했더니 더 헷갈려. 자, 어쨌든, 자, 말소 기준 등기가 있어요. 이 말소 기준 등기를 이제 우리 기술적으로 권리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요런 거 등기 뒤에 있으면 전부 다 낙찰과 동시에 사라진다, 이 얘기야. 그럼 보세요. 지금 주민등록하고 인도를 받았어. 사람들이 그래서 딱 찾을 때 그런 거야. 대출 없는 집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여기 등기돼 있었어요. 이 집에 여기 들어가서 주민등록했어. 이사는 여기 들어가서 했어. 인도. 그렇죠? 그러면 대항력을 갖춘 때가 언제야? 1번, 2번, 3번. 이 임차인 대항력 갖춘 때가 언제예요? 3번이지. 저 두 개 다를 갖춰야 되잖아. 3번이죠? 그럼 대항력은 여기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이 집 경매에 들어가면 평상시에는 이때부터 대항력 발생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바뀌거나 했을 때 지들이 몰라도 이 존재를 인정해야 돼. 이게 평상시의 대항력이라고. 근데 이게 경매에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부터 찾아보라고 그랬잖아. 찾아보니까 얘가 말소 기준이야. 저당권. 그 의미가 뭐겠어 이거? 말소되면, 낙찰되면 얘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애는 전부, 얘는 등기가 아니더라도 말소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얘까지 해서 전부 다 말소돼. 쉽게 얘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대항력 없다 이렇게 되고. 거꾸로 이 집이 깨끗했어. 등기부상에 담보가 없어. 깨끗했어.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주인이 이걸 갖다 저당권 설정했어.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경매에 들어갔단 말이야. 낙찰된다. 그럼 말소 기준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말소 기준일 거 아니야. 얘 포함해서 뒤에 있는 건 전부 말소돼요. 얘는 어디 있어 지금? 앞에 갖췄죠? 이러면 경매에서 대항력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낙찰자가 와서 나가 그래도 이 사람은 보증금 반환 청구는 얘한테 못해도 누군가가 자기 보증금을 챙겨주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대항력 있다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마치 물권처럼. 물권은 원래 대항력이 있잖아. 생기면 누구한테나 일단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걸 갖추면 그냥 대항력 발생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매 들어갔을 땐 이런 걸 찾아보고 이거 뒤에냐 앞에냐 이렇게 따져야 돼.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7월 4일 날 자, 앞에서 계약을 했어. 이날 이사 들어가는 거야. 잔금 치르고. 인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날 그 바쁜 와중에도 뭐 하냐면 주민등록을 해. 7월 4일 날. 그렇죠. 근데 집주인은 낮에 7월 4일 날 낮에 저당권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전부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소에 가서 저당권 등기 신청을 해버립니다. 저당권. 얘가 이사하면서 등기부 띄워봤어 이날. 이거 나와 안 나와? 아직 안 나와요. 등기관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야지 나오잖아. 등기한다는 게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기록한다. 신청서에 있는 내용과. 안 나오잖아. 얘는 그래서 야 깨끗한 집이야. 잔금날 역시나 깨끗해. 씨 하고 딱 들어갔다. 자, 그러고 살고 있었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 그래서 경매 결정됐다라고 집으로 날라왔어. 딱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들어간대. 아이고야. 그래서 그때서야 등기부를 한번 띄워봤어요. 세상에 7월 4일 날 명의로 저당권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날 저당권 등기 신청 오후 5시에 했어. 그럼 등기관이 기록하다가 미처 못했어요. 6시에 퇴근하죠. 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썼어. 기재를 했어. 그럼 쉽게 얘기하면 등기부에 올라간 날은 7월 5일이야. 신청한 날은 7월 4일이고 접수한 날이 7월 4일이야. 그럼 이거 등기 7월 4일 날 한 거예요? 5일 날 한 거예요? 4일 날 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등기가 맞춰졌을 때 맞춰질 걸 조건으로 해서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저당권은 7월 4일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임차인은 언제부터 대항력 갖춘 거예요?
둘 다 갖춰진 게 7월 4일이고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다음날 0시, 5일 0시. 누가 빠른 거야? 저당권이 빠른 거죠. 이거 말소 기준 등기 뒤에요, 결국은. 이 사람 대항력 없다, 경매에서. 대항력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좀 비일비재했어, 이런 게. 집주인들이 임차인 있고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돈 많이 안 빌려주고 하니까, 그쵸?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받고 은행에서 또 돈은 돈대로 빌리고 싶다 이 얘기야. 그럼 임차인 전입하고 나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 준다는 얘기예요. 임차인들한테.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한테. 아까 그 저당권 배당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준다고. 그럼 임차인이 1등이다. 보증금 2억이다. 그럼 얘는 낙찰대금에서 2억 만족할 때까지 다 가져가잖아. 그리고 그 뒤에 저당권이 있었다 그러면 걔는 그거 빼고 받아야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보세요. 은행에서 집이 5억짜리인데 감정평가액이 보증금 3억짜리가 들어와 있어, 지금. 저렇게 해놓고 있어. 전입신고하고, 그쵸? 우선변제권자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집에 대해서 5억 빌려줄 수 있어요? 은행에서? 못 빌려주지. 그렇죠? 얼마 빌려줘야 돼, 이론상? 2억 이상 빌려주면 난리 나, 그거. 보증금이 3억이잖아, 지금. 자기가 이 은행에서는 지금 저당권 하고 들어가도 이거 경매 들어가면 2등이야. 1등은 임차인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낙찰이 5억이 된다 하더라도 3억은 걔가 가져올 건데 뭐. 그 남은 2억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는 2억 이상 빌려주면 안 되지. 그쵸? 만약에 이걸 2억 이상 빌려줬다 그러면 그때 그 대출 심사하고 한 직원 잘려, 그거. 부실채권 만든 거예요, 그거.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5억짜리 5억을 빌리면 좋겠는데 더 빌리고 싶은 거야. 더 빌리는 방법은 은행에서 일단 5억을 빌리고 그 다음에 세를 나서 보증금 3억을 받으면 8억이잖아. 그쵸? 집값은 5억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가구 주택들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 어디 심한 지역은 원룸 투룸 다가구 주택. 까딱하다가는 요즘 거는 좀 덜 그런데 옛날 거는 거기 있는 보증금하고 대출받은 거하고 다 합치면 집값을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더 이상 자기 집 아니야, 그거. 신경 안 써요. 날려도 상관없거든. 왜? 필요한 만큼 다 뽑아 썼어. 그래서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런 집은 들어가면 큰 코 다쳐.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소개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이 있을 것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던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덜 그러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 생길까 봐 여기서 계약할 때 단서를 좀 달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등기부 이때는 깨끗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잔금 치를 때까지 권리의 변동이 있으면, 이런 거 생기면 집주인이 책임진다. 임대인이 책임진다. 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해지하겠다 이 얘기야. 해지할 테니까 보증금 그대로 내주고 계약 해지 책임은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래서 이 사람, 이 임차인이 다른 데 이사 가는 비용이나 뭐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특약을 넣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은 그런 의미고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경매 들어갔는데 대항력은 둘째치고 보증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죠. 돈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다는 거 지배하고 우선변제권 같은 속성이 없어요. 저당권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 차례 되면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받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임차권에도 그런 힘을 주자. 임차권에도. 채권이지만. 여전히 채권이에요. 하지만 파워는 주겠다 이 얘기야. 저당권처럼. 그래서 우선변제권 준다. 요건이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확정일자. 자, 여기서 제가 확정일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대항력은 확정일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항력은 확정일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대항력은
확정일자하고 상관없이 생기는 거야. 이 두 가지를 갖추면. 확정일자를 갖춰야 이게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거 없이 확정일자만 갖췄대. 확정일자만. 어떤 효과가 있어요? 확정일자라는 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꽝 하고 처리를 찍어줘. 이날 이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써줘. 그날 날짜를. 확정일자 찍은 날짜야. 계약서에 이렇게 도장이 찍혀요. 그리고 이 계약서의 중요 내용, 보증금이 얼마고 있다는 내용은 확정일자 부라는 게 장부가 있어. 그 장부에 기록해요. 그래야 이 서류가 그날 존재한 진짜 서류라는 걸. 이래서 확정일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공증제도야. 공증이 뭔지는 아시죠? 그쵸? 국가가 500원인가 600원 받고 공증서 주는 거야. 엄청난 거 이거. 응? 공증서 주는 거. 이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 자, 대항요건 안 갖췄는데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만 받았어. 요즘 그렇게 안 해주는데 한 10몇 년 전에는 그렇게 해줬어요. 그냥 계약서만 들고 가면 계약서만 들고 가면 동사무소센터나 이런 데서 다 확정일자 찍어줬어. 지금은 안 그래. 이게 하도 남발되니까 안 그래. 뭐 법상으로 못하는 건 아닌데 업무상 그렇게 안 해, 애들이. 전입을 해야 확정일자 찍어주는데 생각해보세요. 옛날처럼 한다면 요즘 근데 대신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또 받을 수 있냐면 등기소에 가서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 가서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걔들은 그러니까 그냥 해줘. 계약서만 들고 오면. 주민센터에서만 전입을 해야 그런 거 해주고 한단 말이야. 지금 업무 처리를. 그럼 보세요. 이거 안 받고 이것만 가졌어. 지금 확정일자만 가졌어. 어떤 효력이 있어요? 뭘 그렇게 탁 고민해. 아무 효력이 없어. 확정일자 받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응?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미리 받을 수 있을 때도 받아놔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요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거 생겨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7월 4일 날 주민등록하고 인도했어. 근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 7월 5일 날 받았어요. 확정일자. 그럼 대항력 언제 발생한 거예요? 이거? 대항력 언제 발생했어요? 이날 확정일자 받았고 7월 4일 날 주민등록하고 인도했어요. 대항력 언제 발생해? 7월 5일 0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확정일자하고 상관이 없다고. 7월 5일 0시.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어떤 날짜를 가지고 순서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서 확정일자는요, 다음날 0시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항력 발생돼 있죠? 중요한 건 확정일자는 혼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발생돼 있어야 힘을 받아. 지금 7월 5일 0시부터 대항력은 발생돼 있죠? 그 중에 이제 낮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어. 근데 얘는 다음날이라는 얘기가 없다며. 그쵸? 그럼 바로 받는 즉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7월 5일자라는 날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확정일자를 이날 다 같이 받았어. 7월 4일 날.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긴 걸까? 대항력이 일단 발생해야 확정일자도 효력을 갖는다고. 7월 5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며. 미리 받아놓은 확정일자에 저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같은 날 받아도 결국은 대항력이 안 발생돼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별 의미가 없어. 7월 5일 0시부터 7월 5일 0시부터는 대항력이 발생한다며. 근데 확정일자는 받아놨잖아. 그럼 7월 5일 0시에 같이 우선 변제권도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볼까요? 7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대. 7월 1일 날. 그리고 주민등록하고 인도는 7월 4일 날 했어. 우선 변제권 언제 생긴 거예요? 7월 5일 0시. 받아놨잖아, 앞에. 얘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얘가 효력을 발생해야 비로소 받아놨으니까 바로 같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뭘까요? 저당권이 여기 7월 4일 날 됐어. 7월 4일 날.
7월 4일 날 주민등록하고 인도했어요. 확정일자는 7월 1일 날 받았어요. 일단 이거 경매 들어갔어. 대항력 있다 없다? 대항력? 저당권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7월 4일. 얘는 대항력 언제 발생해? 7월 5일 0시. 7월 4일 날 이거 두 개 갖췄다며. 다음날 0시. 7월 5일 0시. 말소 기준 뒤죠? 대항력 없어요. 자,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확정일자 받았고 주민등록 했고 인도했잖아. 우선 변제권 있느냐 없느냐 문제와 몇 등이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우선 변제권은 요건만 갖추면 다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는 있으니까 어떻게 돼? 순서가 중요하겠지. 누가 1등이에요? 얘 둘만 놓고 보면 얘가 A고 임차인이 B라고 해봅시다. 배당은 누가 1등으로 받아야 돼? 응? 우선 변제권 쟤는 언제 발생한 거야? 임차인 7월 5일 0시래네.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한 거예요? 저당권 7월 4일부터 효력 발생한다면서요. 누가 1등? A 저당권자. 2등 누구? 2등 누구? B. 그쵸? 이해 가시죠? 그쵸? 너무 많은 걸 지금 얘기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요거하고 요거라고 그랬어.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게 하나 더 들어간다고 그랬고, 이거 여기서 얘기 안 했어요. 자꾸 이게 오버랩 돼. 오버랩이 돼가지고 자꾸 이러는데, 절대로 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얘는 얘고, 얘는 얘야. 그쵸? 요건만 갖추면 우선 변제권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순서 몇 등에 들어가느냐. 이거지. 근데 이제 보면 저당권은 등기라고 그랬잖아.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7월 4일부터. 그 임차인은 이제 저당권하고 비교할 건 그거야. 이제 여기서 비교할 건 우선 변제권 순서를 비교해야 돼. 이제 대항력은 했잖아. 이미 얘기했잖아. 대항력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이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7월 5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했고 얘는 7월 4일부터 저당권 효력 발생했고 누가 이기는 거야? 저당권이 이기는 거지. 얘는 대항력 없어. 일단 대항력 없으니까 낙찰자가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배당이라도 받아보려고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순서에 들어가 보려고 배당 요구했어. 그럼 배당 순서가 중요하잖아 이제. 그럼 얘는 7월 4일부터 배당 순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고 얘는 7월 5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잖아. 확정일자를 여기서 받았어도 얘 혼자 소용이 없다며. 그렇죠? 여기서 효력이 있어. 7월 5일 0시부터 얘는 7월 4일. 누가 1등? 얘가 1등. 얘 2등.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3억인데 채권액이 3억이야. 얘 보증금 2억이야. 3억 얘가 1등으로 다 받아가겠네 저당권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참 고달프게 된 거야. 응? 법에서 하라는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끗 차로 밀려가지고 저 대항력 없지. 그래도 보증금이라도 챙기려고 봤는데 순서에 밀려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았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나마 등기 없이 저런 것만 이런 것만 갖추고도 주니까 다행인 건데 순서가 재수 없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저렇게 되는 애들 중에 그래도 보호해야 될 애들이 있다 이 얘기야. 어떤 애들이냐면 보증금이 적은 애들. 소액 임차인들은 특히나 그 보증금을 비싸게 주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자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 정도 다 날려도 다시 바로 일어설 수 있나 봐, 걔들은. 근데 보증금이 적은 친구들은 그게 더 힘들다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소액 임차인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면 우선 변제에다가 앞에다가 최자를 하나 붙여. 최우선 변제권을 주는 거야. 이거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요건만 갖추면 모든 배당에 앞서서 제일 먼저 띄워주는 거야. 사실 경매에서 배당에 가장 첫 번째 오는 배당은 비용이에요, 비용. 경매하는데 비용 들어가잖아. 그쵸? 그리고 경매 신청할 때도 신청 채권자가 경매 비용 일부 예납해요.
경매하는데 공고도 해야 되고 뭐 알리고 다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우편 송달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실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경매 신청하는 채권자가 내게 돼 있어. 그럼 낙찰되면 배당금에서 이걸 제일 먼저 떼어가지고 얘한테 줘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날리는 돈은 아니야. 경매 신청한 채권자 입장에서 나중에 돌려받긴 하는데 그걸 제일 먼저 떼어줘. 경매 비용을. 그 다음에 또 같이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있는데요. 경매 들어간 물건을 경매 들어간 줄 모르고 뭐 알든 모르든 낙찰받았어. 낙찰이 아니라 샀어. 그렇죠? 근데 경매 등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샀어요. 경매 등기가 말소 안 됐죠? 경매 그대로 진행돼요. 그래서 낙찰자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걔가 가져가요. 아니 그 사람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놨는데 다 소용없어. 경매 등기가 난 이후에 그렇게 돼버리면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이런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그래.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이지. 매매대금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 이 사람도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야. 그 판 놈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 그 놈이 잘 팔았지. 능력자가 사기꾼인 거지. 그렇죠? 이런 제3취득자의 매매대금을 1순위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제3취득자가 그래도 자기 거라고 자기 물건이라고 이것저것 수선하고 뭐 비용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물건을 유지하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것만큼은 줘요. 제3취득자라고 하도. 누가 해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그렇죠? 그게 1순위로 제일 먼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게 최우선 변제야. 앞에 그 제1순위로 되는 거 얼마 안 되는 돈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최우선 변제.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요건, 여기까지만 요건 써보면 최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플러스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 대항 요건을 갖추고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된다. 자, 여기 제가 확정일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확정일자 얘기 안 했어요. 여기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 아까 제가 공증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국가가. 이게 필요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짜 계약서가 난무하게 돼요. 여기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 없다 보니까 공증 쓴 계약서가 필요 없다 보니까 집주인이 이걸 애용을 해. 집주인들이. 어떻게 애용하느냐. 집주인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빌리고 뭐하고 쓸 만큼 다 썼는데도 집이 경매 들어가면 굉장히 억울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중요한 건 얘가 어디서 이 집에서 배당받을 건 없어 사실은. 원래 경매에서 이렇습니다. 채권자들 배당 다 해주고 남는 돈 있으면 그건 집주인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럴 일이 없지 근데. 근데도 얘도 이제 뭔가 받고 싶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용하는 게 이걸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왜? 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가 필요 없다 보니까. 보증금만 소액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항요건. 대항요건은 뭐겠어요? 이거하고 이거잖아. 전입시키는 거야. 사돈에 8천 막 이런 애들. 그 인도. 이거는 사실 잘 밝혀내기가 힘들어, 객관적으로. 그래서 되게 이거 가지고 합니다. 막 전입시켜놓고. 되게 그 물건 경매 들어가기 한두 달 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 특히 아파트나 이런 거 말고 다가구 주택 같은데 101호, 102호 막 비어있는데도 막 전입을 시켜 이렇게. 대신 요거 경매 등기 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경매 등기 난 이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 나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추고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돼.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324페이지 가보시면 다음 시간에 교재는 정리해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증금이 2016년 3월 31일부터 바뀌었어. 그래서 1억 원 이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보증금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정액을 해준다 이 얘기야. 3,400만 원까지. 예를 들어서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어. 최우선 변제권자에 해당이 된다. 서울에서 대항요건까지 경매 등기 나기 전에 갖췄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배당받을까요? 제일 먼저 3,400만 원 다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이 보증금 2천만 원이었어.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2천만 원이었어. 최우선 변제 얼마 해줄까? 3,400만 원 해주면 논하는 장사죠. 2천만 원 해줘야지.
그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대항요건 플러스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재 정리하고,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요 정도 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거의 구조가 같고요. 대신 이제 권리금 내용이 들어간 거, 이거 말고는 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